세계가 군사 강국을 꼽을 때 그 명단엔 늘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습니다. 분단된 작은 나라 하나는 누구도 끼워주지 않았죠. 동맹도 적도 한결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돌린 한 시뮬레이션이 그 모든 통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분석관들은 믿지 못해 7번을 다시 돌렸지만 결과는 끝내 같았습니다. 한국을 사흘이면 끝난다 비웃던 서방 동맹국들이 얼어붙었고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건드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한국. 적조차 감히 손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고 외부 통신이 모두 차단된 비공개 평가회의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입구에서 전부 수거됐고 창문은 두꺼운 차폐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오가는 말은 한마디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그 큰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30년 동안 잘못 읽었다. 누군가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옆자리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에 손을 뻗던 한 사람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비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똑똑히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이야말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결론은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숫자부터 보시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장으로 시작하면 사람은 방어합니다. 그러나 숫자로 시작하면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숫자들은 이 방 안에 누구도 따라오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드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30년을 보냈고 별을 셋 달고 군문을 나온 뒤 다시 정책의 자리에서 10년 넘게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나라가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능력과 전쟁을 버티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가 첫날에는 강해 보입니다. 번쩍이는 전투기, 줄지어 선전차, 거창한 열병식. 그러나 전쟁이 첫 줄을 넘기고 첫 달을 넘기면 그 화려함은 대부분 무너집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부품이 동나고 병사들이 지치고 사회가 갈라집니다. 제 일은 그 무너지는 지점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가가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화려한 군대를 가진 어느 산유국이 이웃과 충돌했을 때 모두가 그 나라의 압승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서에 그 나라가 2달을 못 버틴다고 적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는 부품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나라의 전차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함부로 비웃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 들여다본 것은 강대국과 위협, 국가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중국의 함대, 북한의 포병. 제 책상 위에는 늘 그 나라들의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한국은 한 번도 진지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웅크린 작은 분단국. 70년 넘게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버티는 나라. 미군이 빠지면 곧장 흔들릴 종속국. 그게 제 인식이었고 제 동료들의 인식이었으며 이 방 안에 앉은 거의 모든 사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동맹국들의 전쟁 지속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기밀 워게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철 지평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워게임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동유럽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잔인한 교훈을 줬습니다. 현대전은 한 달이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몇 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번쩍이는 신무기가 아니라 포탄을 끝없이 찍어내는 공장과 병력을 끝없이 채워넣는 사회라는 것.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맹국들 가운데 정작 그런 전쟁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강철 지평선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우산이 얇아진다면 어느 동맹국이 스스로 전쟁을 버틸 수 있는가? 우리는 19개 동맹국을 하나씩 시뮬레이션에 넣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고 보급선이 끊기고 사상자가 쌓이는 모든 과정을 슈퍼컴퓨터가 계산했습니다. 한 나라당 수백 번의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3주 만에 전쟁 지속 능력이 바닥났습니다. 명색이 군사 강국으로 불리던 한 나라는 포탄 재고가 4주를 못 넘기고 동났습니다. 평시에 방위 산업을 줄여온 대가였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병력 동원에만 2달이 걸려 그 사이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화려한 군대를 가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빨리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평시에만 강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넘기던 제 손이 한 나라에서 멈췄습니다. 한 나라의 결과만 이상하게 튀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수치를 봤을 때 저는 분석관이 데이터를 잘못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90일짜리였습니다. 보통은 그 안에서 침공군이 목표를 점령하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90일이 다 지나도록 침공군이 본토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점령 확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침공군의 손실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석관을 불러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변수를 바꾸고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고 침공군의 화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7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7번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공군은 한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침공군 쪽의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7번째 결과를 본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 책상 위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진작 꺼져 있었고 건물 전체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 질문을 안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방 안의 사람들은 제 질문을 함께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마자 테이블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지듯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틴 호크리지였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거만하며 가장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리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매단 채 말했습니다. 콜드웰, 진심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 비싼 방에 모여 앉은 게 설마 K-팝이나 드라마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죠? 면볕이 낮게 웃었습니다. 호크리지는 그 웃음을 즐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군이 빠지면 사흘입니다. 사흘. 평양의 탱크가 한강을 건너는데 사흘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우산을 거두는 순간 무너질 나라를 왜 이 귀한 시간을 들여 분석합니까? 이건 시간 낭비예요. 차관보께서 요즘 너무 한가하신 모양인데 마지막 한마디에 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는 저를 모욕하면서 동시에 청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명치 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화를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까지 저 역시 호크리지와 똑같은 말을 했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오만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으면서 다 안다고 믿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호크리지의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베르나르 르클레르. 무기 거래와 방산 정책을 오래 다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값싼 무기들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설계도들이죠. 우리 것을, 그리고 미국 것을 적당히 흉내내서 반값에 파는 것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군사력이 아니라 할인 행사예요. 진짜 전쟁을 견뎌본 적도 없는 카피 무기를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르클레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시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신들이 따낼 거라 확신했던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한국에 줄줄이 빼앗겼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네 전차가 이미 낙점됐다고 자축까지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국 전차에 뒤집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카피 무기라 부르며 비웃는 건 분석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깎아내리는 가장 초라한 종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씨,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카피 무기를 왜 여러 나라가 당신네 진품 대신 골랐을까요? 르클레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코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가격이죠. 싸구려를 좋아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 법이니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건 오늘 제가 보여줄 숫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또 한 사람이 가세했습니다. 늘 호크리지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곁을 지키는 보좌역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차관부께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이렇게 띄우시는 게 혹시 어디 무기 장사라도 도와주려는 로비 아닙니까? 순간 명치 끝까지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에 든 리모컨을 꽉 쥐는 것으로 그 분노를 눌렀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의 로비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윗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를 거부해 여러 번 미움을 산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비웃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 워게임 결과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죠. 오늘 이 방을 나설 때쯤이면 방금 그 농담을 한 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몇 달 전에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제대로 전해질 테니까요. 첫째, 우리는 한국을 우산 아래의 나라로 봤습니다.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 스스로의 힘보다 동맹에 기대는 나라. 그래서 우산만 거두면 끝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군을 머릿수만 많은 군대로 봤습니다. 의무 복무로 채워진 징집병 부대. 현대전은 화력과 기동의 전쟁인데 보병 머릿수가 무슨 소용이냐고 비웃었습니다. 호크리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건 지난 세기 전쟁의 얘기라고요. 셋째, 우리는 한국의 무기를 저가 카피로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베껴 반값에 파는 것들. 실전에서 검증된 적도 없는 것들. 르클레르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통념이었습니다. 너무나 굳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통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큰 고래들 사이에 낀 작은 새우쯤으로 여겼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 그 옛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나라가 무엇이 됐는지는 아무도 다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노련하고 쉽게 놀라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각국 국방의 핵심을 다루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는 똑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테이블 끝자락, 호크리지의 시끄러운 목소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 코발스카, 동유럽의 한 나라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까지. 그래서일까요? 그녀만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펜을 든 손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적으며 제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크리지가 한국을 사흘이면 끝날 나라라고 비웃을 때 저는 코발스카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젓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을 자기 노트로 떨궜습니다. 회의장의 누구도 그 작은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단상 위에 저만이 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부대에서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하며 몸으로 알게 된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을 이 방의 거만한 사람들 앞에서 말해봤자 비웃음만 살 거라 여겨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가장 안쪽 상석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장 높은 자리의 인물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수십 년을 이 바닥에서 보낸 노련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손을 살짝 들어 호크리지의 비웃음을 잠재웠습니다. 마틴, 그쯤 하지. 콜드웰 차관보가 빈손으로 이 자리에 섰을 사람은 아니야. 자네도 알잖나. 이 사람 보고서가 틀린 걸 본 적이 있나. 호크리지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어깨를 으쓱하고는 의자에 다시 기댔습니다. 상석의 인물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는 보겠다는 딱 그 정도의 태도였습니다. 계속하시죠, 차관보.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봐왔다는 그 거창한 문장을 증명하려면 어지간한 숫자로는 안 됩니다. 이 방 안의 사람들은 어지간한 숫자에는 놀라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짧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숫자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자료를 띄우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방에서 일어날 일은 몇 달 전 제 사무실에서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너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7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그 숫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았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숫자 다시 확인했나.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네, 차관보님. 3번 더 검사했습니다.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수를 아무리 바꿔도 한국의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가혹하게 할수록 침공 측 손실만 더 커집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관한테 코드를 통째로 다시 짜게 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급하게 출력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사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비 전력 동원 소요 시간. 지금까지 저는 이 항목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병력 규모, 전차 수, 전투기 대수 같은 화려한 숫자만 봤지. 그 뒤에 숨은 시스템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한 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읽을수록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료를 넘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국과 자료 속의 한국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나라가 자료의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감각, 무언가를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사람의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가게 주인이 동원령 한 번에 훈련된 전사로 바뀐다고요.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이 군용 차량을 찍어내는 시설로 전환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로 변모한다고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나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 현실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3주 동안 저는 거의 한국만 들여다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한국군을 직접 겪어본 인사들과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쪽 태평양 사령부의 비공개 평가까지 손에 넣어 검토했습니다. 그중 한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국에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노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실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나? 내가 평생 본 군대 중에 그렇게 독하게 훈련하는 군대는 없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군대가 아니야. 그 나라는 국민 전체가 군대야. 평소엔 안 보여. 그래서 다들 속아. 그런데 막상 건드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순간도 평화가 보장된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늘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방위 산업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유럽 전쟁 전까지 평화의 배당금이라는 말로 공장을 닫고 생산 라인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장은 늘 돌아가고 있었고 창고의 재고는 늘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무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납품 속도를 보고 르클레르의 비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카피 무기라서 싼 게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이 있었기에 빠르고 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쪽 기업들은 주문을 받고 나서야 부품을 발주하고 라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만들어 둔 것을 보내거나 늘 돌아가던 라인을 잠깐 더 돌려 단기간에 내보냈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돌리는 나라와 전쟁은 다시 없을 거라 믿고 살아온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뮬레이션의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침공군의 손실 곡선이 왜 그렇게 가파르게 치솟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줄면 48시간 만에 새 병력이 채워졌고 포탄이 줄면 공장이 다시 찍어냈고 도시가 공격받으면 그 도시가 통째로 요새가 되어 버텼습니다. 침공군은 끝없이 다시 일어서는 상대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적, 그런 상대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등받이에 기댄 채로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침략군이 한 도시를 점령했다고 안도하는 순간 그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이 무기고에서 총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장면. 그건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기 끝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웃음을 사더라도 이 사실을 반드시 윗선에 알려야 한다고요. 파고들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열병식으로 과시하지도 큰 소리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약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조용한 것을 약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으로 다시 정신을 돌렸습니다. 호크리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고 있었고 르클레르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손으로 펜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할 형식이었습니다. 코발스카만이 펜을 멈추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호크리지 씨가 말씀하셨죠. 한국은 미군이 빠지면 사흘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돌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라가 훈련된 병력 수백만을 전선에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호크리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몇 주, 길면 몇 달이겠죠. 장비 나눠주고 부대 편성하고 다시 훈련시키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르클레르 씨의 나라도 그렇죠. 강철 지평선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는 병력을 다 모으기도 전에 수도가 무너졌으니까요. 빨라야 몇 주, 보통은 몇 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숫자를 띄웠습니다. 48시간.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호크리지의 팔짱이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르클레르의 손에서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또르르 굴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8시간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단 48시간 안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훈련된 병력을 전선에 세웁니다. 그것도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시스템으로요. 예비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느 무기고에서 어떤 장비를 받고 어디로 모이고 어느 길로 이동할지가 평시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그저 정해진 곳으로 가서 합류하면 됩니다. 저는 화면에 작은 지도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전국 곳곳에 분산된 예비군 무기고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한국은 예비군이 쓸 장비를 현역 부대와 완전히 별도로 미리 따로 비축해둡니다. 소총부터 박격포, 대전차 무기까지요. 동원된 병사는 자기 이름이 적힌 무기고로 가서 장비를 받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전쟁이 나면 그제야 장비를 어디서 끌어올지 회의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호크리지가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크리지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상석의 인물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무감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숫자입니까? 차관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장님, 저도 정확히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제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호크리지조차 입을 다물고 화면 위의 숫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코발스카는 노트에서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옅은 안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런 안도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느끼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뒤에 어떤 시스템이 숨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순간, 이 방 안의 모두는 자신이 알던 한국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8시간.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는 동안 회의장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더 많은 질문이 쌓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48시간 안에 수백만을 모은다는 게 그저 머릿수를 채우는 거 아니냐고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급하게 끌어모아봤자 진짜 군대가 되겠냐고요. 호크리지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48시간에 모인 게 농부와 회사원 수백만이면 그건 군대가 아니라 군중이죠. 현대전은 화력입니다. 머릿수가 전쟁을 이긴다는 건 지난 세기 이야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호크리지 씨. 머릿수만 많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도 정확히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장의 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약 2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명단에 이름만 올라간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복무를 마친 뒤에도 무려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실제 무기를 다루고 전술 훈련을 하고 자신이 배치될 지역의 지형을 몸으로 익힙니다. 르클레르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8년이라고 했습니까? 매년? 매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40살 무렵의 평범한 남성은 군 복무
2년에 더해 예비군 훈련을 거치며 거의 10년 가까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회사원이든 가게 주인이든 택시 기사든 그 사람의 몸에는 이미 군인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의 진짜 비밀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많다고 해서 48시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통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그들에게 장비를 나눠주고 부대를 짜고 다시 편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강철 지평선에서 어떤 동맹국은 병력을 다 모으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도가 함락됐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예비군 한 사람마다 어느 무기고에서 어떤 장비를 받을지, 어디로 집결할지,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가 평시에 이미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대 편성도 끝나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회의를 하거나 명단을 짜거나 장비를 어디서 끌어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게 48시간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때 테이블 가운데쯤에 앉은 한 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관보,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는 전쟁이 시작되고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훈련된 병력이 자기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위험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그렇게 몰랐던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몇 달 전 사무실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한국군 예비 전력의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호크리지 씨가 머릿수만 많은 보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보병이 아닙니다. 포병, 기갑, 방공, 공병, 통신, 모든 병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은 예비군에서도 포병입니다. 동원되면 바로 포대를 꾸려 사격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따로 비축돼 있고요. 전차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은 다시 전차에 오릅니다. 최신 전차는 현역이 몰고 예비군은 구형을 몰지만 그 구형이라는 게 K1 계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차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력이 침공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현역 48만이 맞섭니다. 이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거기에 160만이 더해집니다. 그것도 단순한 보병이 아니라 포병과 기갑과 방공을 갖춘 완전한 군대로요. 그리고 그 160만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침공군 입장에서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일어서고 도시 하나를 점령하면 그 도시가 통째로 저항의 거점이 됩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북유럽 인사가 펜을 멈춘 채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호크리지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침묵을 보며 몇 달 전 제가 봤던 한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 훈련을 담은 비공개 영상이었습니다. 평범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사람들이 동원령이 떨어지자 마치 미리 짜인 안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정해진 무기고로 흩어지고 장비를 수령하고 트럭에 올라 정해진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정연함이 저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인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온 듯한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병력이 대체 어디서 싸웁니까? 현대전은 결국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수백만이 모인다 해도 시가전에서 갈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도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90%가 넘게 도시에 삽니다. 보통은 이걸 약점으로 봅니다.
도시가 공격받으면 피해가 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강점으로 바꿔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 시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 대부분이 공습 대피소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방폭문이 달려 있고 공기 정화 시설이 있고 비상 식량과 물을 저장할 공간이 있습니다. 주요 건물 지하에는 벙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하나하나의 방어를 그 도시에 사는 예비군이 맡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싸울 이유도 누구보다 분명하죠. 침공군 입장에서 이건 악몽입니다. 도시 하나를 점령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골목마다에서 저항이 시작되니까요. 북유럽 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에 회의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시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군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유사시에는 그저 스위치를 켜듯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약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시간 만에 160만이 전선에 선다고 칩시다. 그 병력이 쏠 포탄은 누가 됩니까? 총알은, 부품은, 연료는요. 병력만 많고 보급이 끊기면 그 군대는 일주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 그 많은 병력을 먹여 살릴 탄약을 댈 수 있는가?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포탄 생산량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 하나만 유독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인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결국 경제력으로 합니다.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무기와 탄약을 찍어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건 지난 세기의 두 차례 큰 전쟁에서도 그랬고 지금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유럽 전쟁을 언급하며 르클레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방산 정책을 오래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이야기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 그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포탄입니다. 포탄이 부족합니다. 우리 서방 전체가 힘을 합쳐도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포탄을 다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냉전이 끝난 뒤 우리는 방위 산업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죠. 더는 큰 전쟁이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공장을 닫고 생산 라인을 줄이고 숙련공을 내보냈습니다. 르클레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만큼은 그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순간도 평화가 보장된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늘 위협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방위 산업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솟은 선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평시에 말입니다. 155mm 포탄을 연간 약 18만 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방 유럽 회원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르클레르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도 그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포탄을 그렇게 찍는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유럽 전체가 1년을 매달려도 그만큼 못 찍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시 생산량일 뿐입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량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이미 전시 증산 계획을 갖추고 있고 필요하면 민간 생산 라인을 군수 생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군용 차량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조선소는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장은 군용통신 장비나 유도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계획은 그냥 종이 위의 구상이 아니라 평시에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무기 공장으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한국 방산을 잘 아는 우리 쪽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생산량 숫자를 불러주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그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저도 보고할 때마다 곤란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사실이었습니다. 동유럽 전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우리 서방은 포탄 하나를 두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국 군의 재고를 보내자니 자국 방어에 구멍이 나고 새로 만들자니 몇 년이 걸립니다. 공장은 닫혀 있고 숙련공은 떠났고 부품 공급망은 끊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화에 너무 익숙해진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멈추지 않는 공장, 가득 찬 창고, 9달이면 끝나는 납품.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코발스카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뗐습니다. 그러나 호크리지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찍는다 칩시다. 그런데 빨리 많이 찍는다고 그게 좋은 무기입니까? 싸구려를 잔뜩 찍어봤자 전장에서 터지지 않으면 고철이에요. 그 질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납품 속도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서방 기업들은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부품도 그때 발주합니다. 그래서 무기 하나 받는데 보통 4년이 걸립니다. 길면 더 걸리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같은 무기를 평균 9달 안에 납품합니다. 르클레르가 의자에 털썩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가 왜 그 많은 계약을 한국에 빼앗겼는지 이제야 진짜 이유를 깨달은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씨,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가난한 나라들이 싸구려를 골랐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들은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고른 겁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4년 뒤에 받는 최고의 무기보다 9달 만에 받는 좋은 무기가 100배 낫습니다. 그게 한국이 이긴 이유입니다. 카피라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르클레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공장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평소에는 승용차를 찍어내는 평범한 공장. 그런데 그 공장의 설계도 한쪽에는 유사시 군용 차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라인을 멈추고 어느 부품을 바꾸고 며칠 안에 무엇을 찍어낼 수 있는지가 전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공장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공장들이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점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때 공장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울 때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위기의 순간에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동유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구조를 마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리죠.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대부분 거대 기업 집단의 계열사입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은 민간 사업과 군수 사업을 동시에 굴립니다. 같은 회사가 상선도 만들고 군함도 만듭니다. 민항기 부품도 만들고 군용 장비도 만듭니다. 그래서 민간과 군수 사이의 기술 이전이 자유롭고 필요할 때 생산 라인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국산화율 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의 주요 무기는 대부분 자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95%가 넘고 K9 자주포는 거의 100%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면
생산 속도가 외국 사정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자국 부품으로 만들면 생산 속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수입길이 막혀도 한국은 계속 무기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호크리지도 르클레르도 더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마지막 방어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많이 만든다 해도 그게 진짜 좋은 무기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심,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지 않냐는 의심. 여러분의 표정에 아직 한 가지 의심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빨리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무기가 진짜 전장에서 통하느냐,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느냐, 맞습니까? 몇몇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이 방 안에 한 분이 직접 갖고 계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 끝자락에 코발스카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코발스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펜을 매만졌고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이 거만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석의 인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발스카는 짧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기들을 카피라고, 싸구려라고 비웃으시는 동안 제 나라는 그 무기들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우리 부대가 직접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제 군인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보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호크리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말씀드리죠. 코발스카는 콜드웰을 한번 바라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포병들이 처음 그 자주포를 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사격 훈련 첫날 우리 포병 장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요. 분당 발사 속도가 우리가 쓰던 어떤 자주포보다 빠르다고요. 정확도도 신뢰성도 최고 수준이라고요. 한겨울 혹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요. 코발스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췄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작년 겨울 우리나라 북쪽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자주포들을 급히 국경으로 전개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 추위에 장비가 버틸까 하고요. 그런데 우리 포병 대대장이 보고하기를 단 한 문도 고장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 써온 서방제 장비들이 추위의 말썽을 부렸죠. 그날 이후 우리 군 내부에서 그 무기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장의 증언에는 어떤 통계 자료도 대신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K9의 성능 자료를 띄웠습니다. 코발스카 차관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K9은 분당 최대 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서방 자주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과 북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한결같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코발스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FA-50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쉽고 출격 준비가 빠르고 무엇보다 고장이 적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된 사례도 있고요. 호크리지 씨, 사흘이면 무너질 나라가 만든 무기를 왜 우리 같은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사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요? 마지막 한마디에 호크리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호크리지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비웃음을 던지던 사람이 처음으로 비웃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크리지가 발끈해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쪽 나라의 개별 경험일 뿐이고, 그러나 상석의 인물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마틴, 현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사람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나? 자네는 그 무기를 직접 굴려본 적이 있나? 호크리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검증이 쐐기를 박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직접적인 실전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금 코발스카 차관보님이 말씀하신 수출국들의 운용 경험이 첫 번째 검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증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유럽 전쟁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관련 보고에 따르면 한국산 탄약이 우회 경로를 통해 그 전장에 흘러들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전선의 평가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호크리지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건 다 정황이고 소문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호크리지 씨,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방금 코발스카 차관보님이 자기 부대의 실제 운용 기록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보여드릴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증거가 없어서 못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아서 증거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회의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크리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제 질문이 정확히 그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 믿어온 것을 버리기 싫어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한국군 자체의 훈련 수준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미군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하고 그 무기 체계는 그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되고 개선됩니다. 우리 쪽 현장 지휘관들은 한국군 장비의 품질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서 함께 훈련했던 옛 동료도 그랬습니다. 평생 본 군대 중에 가장 독하게 훈련하는 군대라고요. 저는 그 통화에서 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 동료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중에 겪은 일을 들려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훈련이 중단될 거라 생각하고 막사로 돌아가려던 우리 병사들 옆에서 한국군은 그 빗속에서 훈련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가 한 한국군 부사관에게 왜 이 비를 맞으며 하느냐고 묻자 그 부사관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날씨를 봐주지 않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제 동료는 한국군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회의장에 들려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던 무언가가 그 짧은 일화 하나로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힘은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를 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코발스카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이야기를 드디어 이 방에서 함께 말할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지한 긴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얼굴들 위로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건 한국의 양적인 힘이었습니다. 많은 병력, 많은 포탄, 빠른 납품. 그런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국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봤자 한국은 값싼 물량 공세지. 최첨단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요.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실 것이 오늘 가장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 화면에 한 대의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KF-21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 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고 최첨단 센서와 무장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말씀드리죠.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의 공동 개발.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항공 기술의 정점입니다.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건 그 나라의 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카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르클레르 씨. 르클레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사일 자료였습니다. 미사일도 보시죠. 한국은 자체 개발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뛰어든 겁니다. 그때 르클레르 옆에 앉은 한 인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기술 분야에 밝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보, 잠깐만요. 그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 독자 기술입니까? 아니면 결국 미국이 넘겨준 기술 아닙니까? 만약 미국 기술에 크게 기대고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첨단 무기들도 다 멈추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초기 방위 산업은 분명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이 무기를 처음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기술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됩니다. 물론 일부 핵심 부품은 아직 수입합니다. 방금 보신 그 전투기의 엔진도 우리 쪽 회사가 만들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독자 엔진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것마저 자기 손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은 미국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여전히 안보의 기둥으로 여깁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더 가치 있는 동맹국이니까요. 이건 대단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던졌던 인사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회의장의 긴장이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잠수함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군함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무기입니다. 이걸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안 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정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고 잠수함을 스스로 설계해 건조하는 나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 부르는 그 손에 꼽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그 명단에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봤지 전투기와 잠수함과 미사일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나라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맹점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아래 단단히 쌓인 진짜 실력은 외면해 온 거죠. 호크리지가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는 더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전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전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건 양날의 검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사이버 방어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집요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왔고 그걸 막아내면서 방어 능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공격적 사이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통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게다가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력이 넘쳐납니다. 유사시 이들이 사이버 전쟁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기술력이 군사 역량으로 곧장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입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충실한 회원국이고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재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짓고 운용하는 전체 기술을 갖췄고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핵과학자와 엔지니어 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지식도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옆 나라 일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 자체가 하나의 억지력입니다.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한국이 그에 맞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 계산 자체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때 한 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 그런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을 개발한다면 그건 이 지역 전체에 핵 도미노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옆 나라들도 따라 만들려 할 거고 그러면 지역 안정이 흔들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잠재력 자체가 이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핵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한국은 웬만한 침략을 격퇴할 수 있으니까요. 핵 잠재력은 그 위에 얹힌 보험일 뿐입니다. 다만 그 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의 계산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무거운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장의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붉은 글씨로 기밀 표시가 된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건 우리 쪽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평가가 아닌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 붉은 문서로 쏠렸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한국의 적대적인 한 강대국의 내부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분석한 그들의 기밀 문서죠. 그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한국 본토에 대한 전면적 점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침공 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된다. 군사적 해결을 권고하지 않는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사흘이면 무너질 나라라고 비웃는 동안 정작 한국을 적으로 둔 나라는 한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이 인정한 겁니다. 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은 상대를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적조차 한국은 건드릴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맹이면서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적이면서도 한국을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한 실수를 한 겁니까? 적은 한국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 손해를 정확히 계산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 무지가 어느 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면 그 대가는 적의 오판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호크리지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안간힘을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차관보, 이 모든 게 결국 미군이 뒤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우산이 한국 위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우산을 거두면 그 나라는 결국 핵 앞에 혼자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의장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호크리지의 마지막 질문은 사실 이 방 안 모두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길 바라는 마지막 방어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크리지 씨, 정확히 그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 달 전 제 사무실에서 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미군 우산 덕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강철 지평선 시뮬레이션을 한 가지 조건만 바꿔서 다시 돌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미국이라는 우산을 제거한다. 저는 분석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전부 빼라고. 주한미군도, 항공모함도, 전략폭격기도 전부 없는 걸로 가정하라고. 한국 혼자, 오직 한국 자신의 힘만으로 침공을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호크리지 씨 말씀대로 우산을 거둔 겁니다. 회의장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르클레르는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고 코발스카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상석의 인물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은 우산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처음 본 밤을 떠올렸습니다. 우산을 제거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화면에 최종 수치가 떴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가정. 그래도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무너질 거라는 그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서 제 숨결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쌓아 온 자만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봤습니다. 회의장으로 정신을 돌리자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르클레르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그 위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코발스카는 눈가가 붉어진 채 그러나 어딘가 후련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래 혼자 알고 있던 사실을 드디어 이 방 전체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끄럽던 호크리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자기 손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힘들었습니다. 손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침공군은 한국 본토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 만에 160만이 전선에 섰고 멈추지 않는 공장이 포탄을 댔고 도시 하나하나가 요새가 되어 버텼습니다. 우산이 있든 없든 한국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침공군의 손실만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우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침공군의 점령 확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지금까지 가장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노년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착각이 단순히 한국을 약하게 본 게 아니었군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기대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한국이 우리 없이도 설 수 있는 나라였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평생을 안보 분야에서 보낸 사람이 자신의 오랜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크리지 씨,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산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강했습니다. 우산은 그 위에 더해진 보험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동맹인 겁니다. 호크리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어온 사람이 자신이 가장 크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어떤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제 사무실에서 무너진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정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훨씬 복잡합니다. 우산이 없으면 한국은 핵 위협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래식 침공과 점령입니다. 적이 한국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시도, 그건 우산이 있든 없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쟁을 버티도록 설계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군대만 강한 나라는 첫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전에서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강철 지평선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화려한 군대를 가진 나라일수록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예비 전력과 산업 동원과 전 국민의 저항 의지가 결합된 나라는 장기전이 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첫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30년 동안 잘못 읽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를 오랫동안 잘못 읽어왔습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웃던 사람도 시큰둥하던 사람도 모두 화면을 응시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마지막 결과를 확인한 그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서늘한 다른 종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이제 비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거운 긴장과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직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예비 전력, 산업 동원, 첨단 기술, 그리고 적조차 인정한 결론까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잿더미 위에 주저앉은 사람들, 헐벗은 아이들이 부서진 건물 사이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70여 년 전,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의 한국입니다. 그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였고 국민은 굶주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식량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가엾게 여겼죠. 우리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줄지어 선 전차들, 활주로 위의 전투기들, 거대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군함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엾게 여기던 나라가 우리보다 빠르게 포탄을 찍어내고 우리가 못 만드는 속도로 무기를 납품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잿더미와 강철이 같은 화면 위에서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 사이에 걸린 시간은 한 사람의 일생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세계가 줄을 서는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도약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도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익숙해져 공장을 닫는 동안 그들은 평화로울 때조차 내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그 차이가 70년 뒤에 이 두 장의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도움을 받던 나라, 다른 한쪽은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 같은 나라가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와 방심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고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르클레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의 가시가 없었습니다. 무기 거래를 평생 다뤄온 그는 누구보다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한국의 계약을 빼앗긴 이유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이야말로 지금 서방 전체가 갖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르클레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의 가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관보, 저는 그동안 한국 무기를 카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기술을 흉내낸 싸구려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우리 전차가 한국 전차에 밀려 계약을 빼앗겼을 때 저는 그게 그저 가격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 빠른 납품, 믿을 수 있는 품질. 그건 흉내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에서야 그걸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인정은 어쩌면 호크리지의 인정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이 그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강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했을 때도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서늘했던 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8시간 만에 깨어나는 수백만의 군대, 멈추지 않는 공장, 전투기와 잠수함과 미사일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기술, 적조차 점령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나라. 만약 이런 나라가 우리의 적이었다면 그건 재앙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맹입니다. 가치를 함께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두려움보다 훨씬 큰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저 지켜줘야 할 약한 동맹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어야 할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트너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동맹이라 무섭다는 말은 결국 동맹이라 든든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호크리지. 회의가 시작될 때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 한국은 사흘이면 무너진다고 단언했던 사람.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을 완전히 잃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 회의장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K-팝이나 분석하자는 거냐고 했던 말. 시간 낭비라고 했던 말. 사흘이면 무너진다고 했던 말. 전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구보다 군사를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나라를 통째로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나라를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차관보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단단하던 사람이 무너지자 마지막 남은 의심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호크리지를 바라보며 통쾌함이 아니라 어떤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비웃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때 회의장 가장 안쪽 상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재하던 가장 높은 자리의 인물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그 노련한 인사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콜드웰 차관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브리핑을 들었고 수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리핑은 제 평생 가장 중요한 브리핑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동맹 하나를 과소평가해 온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결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저 도와줘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할 강한 파트너로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안보를 당연시하지 않는 자세, 늘 준비하는 자세, 우리가 평화의 배당금이라며 내려놓았던 그 자세를요.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차관보. 고맙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클레르도, 그리고 호크리지도요. 코발스카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그러나 환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알고 있던 진실을 드디어 이 방 전체가 함께 받아들이는 순간을 지켜보는 그녀의 표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마침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의 벅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천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 그들의 얼굴에는 빨리 끝내자는 권태가 있었습니다. 나갈 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던 호크리지가 제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보, 오늘 일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호크리지가 나간 뒤 코발스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 고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혼자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현장에서 그 무기들을 쓰며 느낀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말해봤자 비웃음만 살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압니다. 강한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한국은 그 답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오늘 이 방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자료에도 담기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상석의 인물은 떠나기 전 보좌진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정식 보고서로 작성해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라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의 의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깊게 만들 것인가? 한국의 방위 산업 모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의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머지않아 여러 나라의 정책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걸요. 제 보고서는 곧 각국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서방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해 위에서만 진짜 신뢰가 쌓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텅 빈 회의장에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차 폐막이 거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도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브리핑을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진짜 강한 나라는 떠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건드리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민간 공장이 군수시설로 바뀌고 평범한 시민이 훈련된 전사로 바뀌며 도시 전체가 요새로 변모합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그 옛 동료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소엔 안 보여서 다들 속는다고. 그래서 한국은 늘 과소평가받아 왔다고. 세계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과 경제는 알지만 한국이 조용히 쌓아
온 진짜 힘은 잘 모른다고. 그 힘은 필요할 때, 오직 필요할 때만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죽는 환경에서 7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끊임없는 위협이 한국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환경에서는 결코 이렇게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안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대비를 게을리하게 되니까요. 우리 서방이 지금 동유럽의 비극을 통해 뒤늦게 배우고 있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을 화려함으로 착각합니다. 번쩍이는 무기, 거창한 열병식, 큰 목소리. 그러나 진짜 강함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몸에 새겨진 군인의 기억, 늘 돌아가는 공장, 동네마다 숨어있는 무기고 위기의 순간 하나로 뭉치는 마음. 한국의 힘은 바로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랫동안 그 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힘은 더욱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본 한 장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맹수다. 평소에는 웅크리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잠든 맹수를 건드리는 순간 맹수는 깨어나 물어뜯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맹수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나라들의 자료가 쌓여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배운 교훈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조용한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진짜 강한 나라일수록 자신의 힘을 함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시는 평온했고 거리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 평온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깨어 경계를 서고 훈련을 하고 내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사들도 지금 이 시간 휴전선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70년 넘게 그래왔듯이요. 그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그 조용한 준비가 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면서도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히 다행한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나라의 힘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진짜 강한 나라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준비할 뿐입니다. 그 조용한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